31화 프랑스의 좁은 길. 김종영은 자신이 유령이라도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몸은 푸른 나뭇잎 사이를 통과하는 햇살처럼 투명했고 발밑에 불이 밟히는 감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과 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현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위장 그물에 덮인 한 대의 티거 전차가 맹수처럼 뭉클이고 있었다. 그는 전차의 열린 해치를 통해 그 안에 앉아있는 승무원들과 지휘관을 볼 수 있었다. 지휘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미하엘 비트만, 전설 속의 인물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나무 사이의 틈으로 길게 뻗은 시골길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길 위를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의 행렬이 꾸물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영국군의 전차와 장갑차, 보급 트럭들이었다. 사막의 쥐들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최강의 정예부대 중 하나였다. 종영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숫자가 계산되었다. 최소 수십 대의 전차와 100대가 넘는 지원 차량. 그에 맞서는 독일군은 이 티거 전차 한 대와 후방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보병이 전부였다. 10대 1, 아니 20대 1 이상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 종영은 생각했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은 단 하나뿐이다. 후퇴 혹은 현 위치를 고수하며 적의 규모와 진격로를 상부에 보고하고 지원군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군사학 교범에 나오는 유일한 정답이었다. 실제로 종영의 귀에는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적 기갑 부대 발견. 교전은 피하고 현 위치를 사수하라. 반복한다. 교전은 피하라. 그의 회사가 내렸던 결정, 즉 전략적 후퇴와 장기적 대응과 똑같은 명령이었다. 패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인 판단. 하지만 비트만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상한경을 통해 적의 압도적인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숫자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고 있었다. 영국군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양옆을 정찰하는 기본적인 경계조차 없이 길게 늘어선 채로 진격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좁은 도로는 양옆이 높은 둔덕으로 막혀 있어 일단 공격을 받으면 옴짝달싹도 못하고 갇히게 될 완벽한 함정이었다. 적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숫자를 무력화시키는 길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상부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성적인 판단 역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트만의 전사적인 직감은 지금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교범과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성과 논리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엔진 시동. 그의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명령이 전차 내부에 울렸다. 육중한 마이바흐 엔진이 포효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대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석이나 회의를 통해 나온 결정이 아니었다. 포식자가 먹잇감에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포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본능적인 결단이었다. 티거 전차가 위장 그물을 찍고 앞으로 나아갔다. 행렬의 선두나 후미가 아니었다. 적의 가장 부드럽고 무방비한 옆구리, 그 한가운데를 향해. 종영은 숨을 죽인 채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32화 15분의 기적. 티거 전차가 숲을 뛰쳐나와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영국군 선두 부대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아군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착각은 티거의 88mm 주포가 불을 뿜으며 가장 앞서가던 크로멜 전차를 거대한 화염 덩어리로 만드는 순간 끝이 났다. 폭발한 전차는 도로를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도로 위에 갇힌 영국군 전차들은 좁은 공간 때문에 포탑을 돌릴 수도 후진하여 대열을 정비할 수도 없었다. 비트만의 티거는 마치 사격장의 표적을 마치듯 멈춰 서 있는 영국군 전차들의 취약한 옆구리를 차례차례 꿰뚫었다. 종영은 초현실적인 감각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전차가 폭발하고 다시 수십 미터를 전진해 다음 목표물을 조준하고 또다시 쾅. 압도적인 숫자는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불과 15분, 인간의 감각으로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시계 위에서는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 영국군 정예 기갑부대의 선봉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20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도로 위를 가득 메웠다. 단 한 사람의 상식을 파괴하는 결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종영은 깨달았다. 새로운 무기, 최 부장이 말했던 그 무기의 정체를. 그는 지금까지 넥스테크라는 적의 강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따라잡을 방법을 고민했다. 적의 뛰어난 기술력, 완벽한 시장 전략. 그는 적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 적에게 유리한 규칙 안에서 싸우려고만 했다. 하지만 비트만은 달랐다. 그는 적의 전차나 군대의 강함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상황 그 자체를 공격했다. 적이 스스로 만들어낸 좁은 길이라는 함정, 방심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적의 강점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싸움판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승리는 싸움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싸워주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적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하며 그 약점이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전혀 다른 전쟁터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가 찾아야 할 새로운 무기는 더 뛰어난 기술이나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의 틀을 깨부수는 대담함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심지어 미쳤다고 말하는 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였다. 연기를 뿜어내는 전차의 포신 너머로 비트만의 냉정한 눈빛을 바라보며 종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세상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코끝에 남아있던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패배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은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아주 짧지만 회사 전체를 뒤흔들게 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33화 적의 아킬레스건. 김종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빌레르 보카조의 포연 속에서 목표물을 찾던 비트만의 눈처럼 차갑고 냉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경쟁사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후퇴할 것인가를 논의하며 가라앉아 있을 때 그는 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넥스테크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보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넥스테크의 신제품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 사양이나 그들의 완벽한 마케팅 전략을 보지 않았다. 그것들은 적의 강력한 전차나 잘 훈련된 군대와 같았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 군대를 먹여 살리는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제품이 아닌 제품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넥스테크의 부품 공급망, 해외 법인의 물류이동 기록, 핵심 개발자들의 과거 논문과 이력, 최근 몇 달간의 채용 공고 패턴까지. 그는 마치 적진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처럼 적의 강점이 아닌 약점,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균열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적의 군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군대가 위존하고 있는 지형 과보급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은 동료들의 눈에 띄었다. 특히 박대리는 기술 사양 보고서 대신 알 수 없는 해외 기업들의 물류 통계 자료를 보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어김없이 비아냥거렸다. 이제는 하다 무역 공부라도 하는 건가? 포기가 빠른 것도 능력인데 우리 김종영 씨는 아직 미련을 못 버렸나 보네. 그냥 얌전히 항복 문서나 작성하지 그래. 종영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의 군대도 보급로가 끊기면 굶어 죽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섬뜩할 정도의 자신감에 박대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물러섰다. 종영은 다시 자신만의 전쟁에 몰두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관련 자료들을 탐색하고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연결하며 하나의 가설을 세워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넥스테크라는 거대한 성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가늘고 약한 단 하나의 기둥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넥스테크의 신제품 이지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다른 어떤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점적인 광학 센서의 분석을 집중했다. 이것이야말로 넥스테크의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관점은 말하고 있었다. 가장 강한 곳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다고. 그 완벽한 센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적의 아킬레스건을 향한 그의 집요한 추적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34화 외나무 다리를 찾아라. 광학 센서 위 출처를 찾는 것은 그의 집착이 되었다. 공식적인 자료에는 그저 북미의 파트너사로부터 독점 공급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 그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패배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둘러대고는 해외 시장 정보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의 요청은 광학 센서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의 소규모 스타트업 목록이라는 현재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엉뚱한 것이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관련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자료를 뒤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정보이거나 관련 없는 기술에 대한 것들뿐이었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아주 작은 단서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유럽의 한 벤처 캐피털 회사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투자 보고서의 아주 작은 각주. 그곳에는 자신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중 하나인 루미코어라는 이름의 신생 기업이 북미의 거대 가전기업과 차세대 광학 센서에 대한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종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루미코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회사의 설립일, 그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 그리고 넥스테크의 신제품 개발 일정. 모든 조각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찾았다. 그는 루미코어라는 회사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곳은 단 몇십 명이 천재적인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작은 회사였다. 그들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재무 구조는 매우 취약했고 회사의 거의 모든 매출이 넥스테크와의 계약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트만이 보았던 좁은 길이었고 적들이 건너고 있는 위태로운 외나무다리였다. 무적처럼 보였던 넥스테크라는 거대한 제국은 사실 이 작고 연약한 스타트업 하나의 모든 것을 위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강점인 독점 기술은 동시에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원천이기도 했다. 종영은 차갑고 짜릿한 확신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빌레르 보카주를 시작할 목표물을 찾았다. 그가 이제부터 제안해야 할 것은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대담하고 위험하며 적대적인 계획이 될 터였다. 그것은 수세에 몰린 군대가 선택하는 방어적인 후퇴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향해 모든 것을 거는 정격전이었다. 그는 최 부장과 이정훈 본부장에게 보낼 충격적일 만큼 짧고 간결한 새로운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35화 빌레르 보카주 작전. 김종영이 작성한 새로운 보고서는 충격적일 만큼 짧고 간결했다. 지난번처럼 상세한 데이터 분석이나 복잡한 도표는 없었다. 그저 빌레르 보카주 작전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 명확하고 단호한 두 가지의 행동 계획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완성된 보고서를 다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최 부장과 이정훈 본부장에게만 직접 발송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TX그룹의 기존 경영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전쟁 선포에 가까웠다. 첫 번째 작전은 보급로 차단이었다. TX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넥스테크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 유럽의 작은 스타트업 루미코어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즉시 실행한다. 이를 통해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독점 기술의 생산 라인을 단숨에 마비시킨다.
두 번째 작전은 역습이었다. 보급로 차단 작전과 동시에 최근 폐기하기로 결정했던 TX그룹의 자체 프로젝트를 부활시킨다. 단, 모든 부가 기능을 제거하고 오직 핵심 기능의 안정성과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염가형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출시한다. 이를 통해 넥스테크의 고급형 제품이 공략하지 못하는 저가 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그곳을 초토화시킨다. 이것은 완벽한 비대칭 전략이었다. 적의 강점, 완성된 고급 제품, 과위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의 약점, 취약한 공급망을 공격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새로운 전장, 저가 시장을 만드는 것. 따라잡겠다는 패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전쟁의 판을 바꾸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다. 보고서를 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이정훈 본부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이 본부장과 최 부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인쇄된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김종영 씨, 이게 지금 장난인가? 경쟁사의 협력업체를, 그것도 해외에 있는 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라고. 이건 사업계획이 아니라 전쟁계획이잖아.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하지만 종영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를, 아니 자신의 총사령관을 마주보는 젊은 참모처럼 말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뭐라고? 적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으니 우리도 전쟁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적이 가장 아파할 곳을 쳐야만 합니다. 그의 대담한 대답에 이정훈 본부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분노는 어느새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흥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36화, 미친 짓인가, 유일한 길인가.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얼마 전 회사의 전략적 후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 대신 눈앞에 이단아를 심판하려는 듯한 냉랭한 적애가 감돌고 있었다. 김종영은 그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가장 앞에 홀로 섰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 2장의 슬라이드만을 준비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루미코어라는 작은 회사가 넥스테크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임을 보여주는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보급로 차단과 역습이라는 두 개의 화살표가 그려진 작전 개요가 전부였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분노의 목소리로 폭발했다. 미쳤군. 해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는 엄청난 법적,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건 회사를 도박판에 던지는 행위야. 재무총괄 임원이 소리쳤다. 우리 연구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최첨단 기술을 사고려 제품으로 격화시키자는 겁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어쩔 것이며 기술자들의 사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연구개발 부서장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다.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며 상식 밖의 계획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폭격 속에서 종영은 조용히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진 순간 그는 마지막 반론을 시작했다. 그는 개별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찔렀다. 물론 제가 제안한 작전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실패할 확률도 높을 겁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은 모든 임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하지만 이사님들께서 며칠 전에 만장일치로 승인하신 그 전략적 후퇴라는 결정은 100% 확률로 패배하는 길입니다. 저는 100%의 확실한 패배와 단 1%라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길 중에서 선택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논리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안전한 패배와 위험한 승리. 선택지는 명확해졌다. 더 이상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이정훈 본부장에게로 쏠렸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는 천천히 최 부장을 돌아보았다. 최 부장은 말없이 하지만 강한 신뢰를 담아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회사의 운명, 그리고 김종영의 운명이 이제 이정훈 본부장의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었다.